오늘 준비한 토픽은 다차원 데이터 시각화와 AI라는 주제인데요. 다차원 데이터 시각화는 우리 시각화 분야에서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되어왔던 그런 토픽이고, 그 관련된 이론과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분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챌린징한 그런 토픽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AI가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술들을 요 다차원 데이터 시각화에 적용을 시켜보면 뭔가 풀리지 않던, 예전에 풀리지 않던 그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연구실에서 몇 가지 진행한 연구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 아주 간단한 걸 소개시켜 드리고, 끝에 그 AI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이 AI를 위해서 어떤 걸 해줄 수 있는지, 뭐 이런 아주 간단한 슬라이드 그걸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포메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 분야에서 여기 제가 홀리 그레이라고 써놨는데, 이 문제만 풀면 이제 더 이상 풀 문제가 없다. 이 문제가 뭔가 홀리 그레일 같은 그런 어떤 존재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그냥 굉장히 단순한 문제예요. 데이터가 있는데, 특히 우리 오늘 다루는 다차원 데이터가 있는 이 데이터를 이 시각화 시스템에다가 주면 이 시스템이 가장 좋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자동으로 디자인해서 다 제시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면 비주얼라이제이션 리서치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거의 할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이 AI 기술을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를 최초라고 하긴 그렇고 좀 유명하게 알려진 것 중에 가장 거의 최초에 가까운 게 이제 이 잭 맥킨이라고 스탠포드에서 그래픽스 그룹에서 박사 과정을 하면서 이분이 이런 APT라는 툴을 만들었어요. 프레젠테이션 툴. 이런 툴을 만들어서 여기다 이제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징 할 때, 특히 다차원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징 할 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자동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 테크닉이라고, 그 당시에 첫 번째 AI 물결이 막 몰아치고 있을 때, 이 AI 기술을 써가지고 APT라는 툴의 프로타입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컴포지션 알지브라라고 해가지고 약간 룰 베이스드 AI 시스템이, 그 당시에 유행했던 룰 베이스드 그 AI 시스템 뒤에 로직 기반의 AI 시스템을 두고 걔한테 이 APT라는 툴한테 데이터를 던져주면 자동으로 다 만들어주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 그 툴이 만든 비주얼라이제이션의 한계가 이제 얘가 이건데, 이분이 이게 최선이라고 내놓은 건 아니고 논문에 보면 여러 가지 것들 나오는 것 중에 여기 하나가 이건데, 이거가 이제 자동차 이 모델이 있고, 이 자동차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이렇게 표시해주는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이 만들었고, 이제 이 컴포지션 알지브라를 쓰게 되면 이런 다양한 가능성들을 체계적으로 탐색해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 논문의 핵심 주제이긴 한데요. 이 데이터를 이렇게 비주얼라이징 해놓고 보면 예를 들면 BMW 320i다 이러면 요만큼 가성비 내라고 하면 이거는 독일차고 이런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어떤 차 모델이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 이것도 알 수 있지만, 뭔가 어떤 차는 이렇게 바 차트의 바의 길이가 길고 어떤 차는 바 길이가 짧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길고 짧으면서 오는 그런 어떤 그 엑스트라 퍼셉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막대기가 짧은 애가 더 좋은 차가 아닐까, 많이 긴 애가 더 좋은 차가 아닐까 하는 그런 어떤 바이어스, 이 데이터셋에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어떤 안 좋은 잘못된 정보를 유저가 퍼셉션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익스프레시브니스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컨셉을 하나 얘기했었는데, 이 시도 이후에는 딱히 그 AI 기술을 적용시켜가지고 뭔가 비주얼라이제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 디자인 자체 자동화해보자 이런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유명한 그 다차원 데이터 시각화 방법론들 제가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이 동네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알프레드 인셀버그라는 이스라엘 리서처가 패러렐 코디네이션이라는 이런 테크닉을 제시했어요. 이게 아마 다차원 데이터 시각화에서는 가장 유명한 방법일 것 같은데, 이 방법은 사실 그 기본 아이디어는 1800년대 후반인가 그때 다른 사람이 제시를 했고, 그거 모르고 이분이 인디펜던트하게 새로 만든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5차원의 5차원 데이터가 있는데, 이 5차원 내 점이 C라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패러렐 코디네이션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여기 이제 기호가 여기 이렇게 기호가 이렇게 슬래시란 이렇게 수직선 두 개가 써 있는 이런 기호를 쓰는데, 그래서 축 5차원이다 그러면 5개의 축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세운 다음에 아래쪽이 이제 미니멈이고, 가운데가 노멀라이즈 했다면 기준이 된 0이고, 위로 갈수록 값이 커지는 건데, 첫 번째 디멘전의 값이 C1이다. 그럼 C1으로 레인지 안에 값 점 찍을 수 있겠죠. C2도 찍고 차이를 다 찍은 다음에 요 점들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면 5차원에 있는 점 하나가 2차원에서 라인 세그먼트에 연결되는 이 폴리라인 구조로 매핑이 되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원이 3 이상이 3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일단 컴퓨터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건 일단 어쨌든 그 차원에 있는 데이터를 2D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그 어떤 사람은 없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되게 혁신적인 어프로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차원에 있는 구 스피어를 그 표면에 있는 점들을 이렇게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 점들을 패러렐 코디네이트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5차원의 그 공간에 있는 스피어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게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까 상상하기 되게 힘들지만, 이 패러렐 코디네이트를 쓰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의 주장은 이런 패턴 매칭하는 그 차원의 이런 구조가 있으면 저 차원의 2D에서 이렇게 보인다는 이런 패턴 매칭을 열심히 배우면 뭔가 그 차원을 보면서 사유하기가 되게 힘든데 이게 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일반인들한테 이런 그 매칭을 배우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챌린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러렐 코디넷은 이런 데이터 그 마이닝하고 이런 분들이 처음에 데이터를 먼저 보고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보는지 본 다음에 이 모델을 어떻게 세울지 이렇게 뭔가 그 방향을 찾아갈 때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게 붓꽃 그 아이리스 데이터셋이 이 안에 이제 클래스 세 개의 다른 종류가 있는데 이 다른 종류를 클래시피케이션 해낼 때 어떤 차원에다가 웨이트를 더 줘야 되냐 이런 거 볼 때 보시면 이런데 이런 차원들이 다 섞여 있는데 요 파란색과 초록색과 빨간색이 여기는 이렇게 잘 구분이 되어 있죠. 이쪽 디멘전에다가 웨이트를 더 줘가지고 이 트레이닝을 시키면 좀 더 클래시피케이션 잘 할 수 있겠죠. 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우리가 많이 쓰는 이 스타 플롯이라고 알려져 있는 또 웨이더 차트 알려져 있는 그런 것들은 차원들을 이렇게 방사형으로 펼쳐놓고 패러렐 코디네이션이랑 좀 다른 어프로치죠. 방사형을 펼쳐놓고 디멘전에서 값을 찍은 다음에 걔들 연결해서 이렇게 백옥선형의 쉐입을 만들어가지고 그 데이터 아이템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얘를 좀 여러 개로 확장을 시켜서 스타 글리프라는 애를 만들어서 각각 아이템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테크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테크닉인데 나름 되게 효과적인 테크닉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차원들 역시 똑같이 스타 코디네이처럼 스타 플랫처럼 이렇게 방사형으로 늘어놓고 첫 번째 디멘전에 따라서 이만큼 가고 두 번째 디멘전에 따라서 가는데 그 두 번째 디멘전에 패러럴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만큼 가고 다음에 움직일 때는 세 번째 디멘전에 값만큼 가는데 세 번째 디멘전의 엑시스에 평행하게 이렇게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점이 하나 맵핑이 딱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차원에 있는 점을
저차원 2D에다가 매핑하는 새로운 방법을 이 IBM에 있던 에스더 칸도간이라는 분이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이걸 제시를 해가지고 이 유명한 그 자동차 데이터를 이렇게 매핑을 쭉 뿌려보면 의외로 되게 클러스터 스트럭처가 굉장히 잘 드러나더라. 클러스터랑 아웃라이어를 아이덴티파이 할 때 되게 잘 쓸 수 있더라. 그리고 요 차원의 웨이트, 이 차원들 비슷한 애들은 이렇게 뭉쳐 놓을 수 있고 어떤 애는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고 차원의 웨이트를 줄이거나 느리거나 하는 그런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유저가 원하는 어떤 그 유저의 의도를 여기다 반영해서 프로젝션을 인터랙티브하게 바꿀 수도 있죠. 이런 어프로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 쪽에서 이렇게 통계학 하시는 분들이 제시한 방법 중에 이제 그랜드 투어라는 방법인데 이거는 N차원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그 N차원 데이터 공간을 그 뷰잉 앵글을 정해가지고 10도 정도 간격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가능한 모든 그 방향을 다 보자. 그래서 이 그랜드 투어 테크닉을 써가지고 그 프로젝션을 계속 보다 보면 그 다차원 데이터의 모든 측면을 완전 모든 측면은 아니죠. 10도로 샘플링되어 있는 측면들을 다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실제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4차원 데이터를 이 방법을 써가지고 프로젝션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 프로젝션당 1초씩 본다고 가정했을 때 한 3시간 정도를 봐야지 이 모든 것들 다 볼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봐보면 한 3분 정도만 보면 되게 재미가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이제 가능은 한데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이라서 이제 나온 방법이 프로젝션 포스트라고 해서 인트리스팅한 디멘전이 뭔지 어떤 그 프로젝션이 재미있는지를 뭔가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이 알고리즘이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에서 그 자동으로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멀 분포를 따르지 않는 프로젝션이 재밌는 프로젝션이라고 통계학자들은 정의를 하고 난노멀한 어떤 프로젝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닉을 제시했고 그래서 여기 프로젝션 포스트 인덱스라는 그 매트릭을 딱 정해주면 그 매트릭을 이렇게 옵티마이즈 해가지고 미니멈 또 맥시에 해당하는데 도달하게 되면 거기서 피처를 찾아가지고 그 피처를 리포트를 하고 얘를 뺀 다음에 다시 나머지 해가지고 또 돌려가지고 또 다음 거 찾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젝션을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테크닉이 제시가 됐었죠. 이런 것들도 넓게 보면 어떤 머신러닝 기술을 이렇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다차원 데이터 속에 있는 그 재미있는 패턴들을 그 빨리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테크닉들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일반적인 arbitrary projection을 쫓아다니는 테크닉의 문제가 뭐냐면 이 그 arbitrary linear projection의 그 엑시스의 의미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linear combination을 써가지고 이렇게 변수가 age하고 샐러리가 있다고 했을 때 x축이 뭐 2 곱하기 샐러리 마이너스 age고 y축이 2 곱하기 age 마이너스 샐러리, age 마이너스 샐러리다. 이렇게 해서 뭐 프로젝션 이렇게 찾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프로젝션의 의미를 이 x축, y축 자체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 의미를 알아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는 어떤 그 프로젝션 안에 있는 숨어있는 피처들 중에 어떤 게 재미있는 거냐 정의를 할 때 그냥 굉장히 일반적으로 노멀하지 않으면 재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좀 더 스페시픽한 그런 그 재밌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약간 그 애플리케이션 도메인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인트리스팅한지를 사용자가 정하고 그 정해진 그런 그 매출에 따라서 프로젝션을 찾아내고 그거에 따라서 랭킹을 하고 이런 이제 그 시스테매틱한 랭킹 그 익스플로레이션 그 프레임워크 같은 걸 만들어 보자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랭킹 크라이티리아를 유저가 정하면 그 가능한 모든 프로젝션들을 이벨리에이션 해가지고 값을 계산해주고 그 값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오버뷰에서 쭉 본 다음에 유저가 원하는 프로젝션을 이렇게 확인하면 디테일을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인터랙티브한 프레임워크도 제시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다차원 데이터 시각화하고 분석하고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테크닉은 그냥 어떤 알고리즘을 탁 적용시켜가지고 다차원 데이터를 저차원 2D로 이렇게 프로젝션 시켜서 거기서 뭔가를 분석을 해보고자 하는 어차피
그 오리지널 디멘전을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프로젝션 방법을 많이 쓰는데 굉장히 요즘 핫한 게 뭐 TSN이 이런 방법들이죠. 근데 그거 말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뭐 아이소맵이라든지 MDS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아이소맵이나 이런 프로젝션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이 프로젝션을 만들었어요. 이 차원이 얼마나 높냐면 이미지 안에 있는 픽셀 각각을 차원으로 봤을 때 차원의 개수가 이제 4천 차원이 넘는 거죠. 이거를 2D로 아이소맵을 써가지고 2D로 프로젝션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때 이 X축과 Y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은 파악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점들을 이렇게 샘플링해서 실제로 이미지들을 쫙 이렇게 펼쳐놓고 이미지 분석을 쭉 해봤더니 X축은 이게 지금 손 이미지인데 X축은 그 손목에 틀어진 각도,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손목 각도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그런 거를 알 수가 있고, Y축은 손가락이 얼마나 열려있냐, 아래쪽은 꽉 잡고 있는 거, 위로 갈수록 열려있는 거. 그런 아이소맵을 썼더니 이 하이 디멘저널 스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이 데이터 안에 있는 특이한 특징들, 피처들, 인트리스팅한 피처 두 개가 뽑힌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X축이 그런 의미가 있고 Y축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차원 시각화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런 스캐터 플롯 형식이기 때문에 스캐터 플롯 안에 있는 어떤 재밌는 피처들이 뭐가 있는지를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이론적으로 뽑아내는 연구가 있어요. 스캐거노스틱스라고 해가지고 이 특이한 이름이죠. 스캐거노스틱스라는 게 있는데 이 안에서 9개의 어떤 매저를 뽑았어요. 예를 들면 이게 스캐러 플롯 이미지라고 하면 이 스캐러 플롯 이미지 중에 왼쪽으로 갈수록 이 아웃라인 값은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웃라인 값은 커지고,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작은 점들이 이렇게 있는 이런 것들이 아웃라인이 되겠고, 얼마나 아웃라인 한 애들이 많냐로 가지고 이제 그 인트리스팅한 거를 정의를 한 거죠. 두 번째가 얼마나 스큐 됐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얼마나 이게 클럼피하냐, 그러니까 이게 쪼각쪼각 나서 모여있냐, 그다음에 어떤 게 얼마나 스파스하냐, 얼마나 스트라이트 있냐, 얼마나 컴플렉스하냐, 이런 어떤 종류 9가지의 그 휴먼 엔지니어드 피처를 뽑은 거죠. 연구를 통계학자가 뽑은 피처들이죠. 이런 연구가 이때 발표가 됐는데 그런데 이 재밌는 피처들이 다 찾아졌냐, 그렇게 했을 때는 스타디를 해봤더니 이 안에 있는 걸 열심히 연구를 해봤더니 이 피처들이 다 인디펜던트 하지 않더라고요. 이 디멘전들이 서로 콜레이션도 있고 막 어소시에이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말 재밌는 피처들 다 찾는 건 아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스트라이에이티드랑 스팅이 같은 경우에는 콜레이션이 이만큼 높기 때문에 사실은 한 개만 봐도 되는 거라는 거죠. 중복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스타디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스케일러 플롯이 이게 있으면 스케일러 플롯 하나에 대해서 이 스케일러 플롯 하나를 이 9개의 값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 9차원 벡터가 하나 딱 나오겠죠. 그러면 스케일러 플롯 하나를 9차원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요 9개의 스캐너스틱 매저들을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 스케일러 플롯을 한 개 각각을 9차원 벡터로 쭉 나타내고, 그러면 그 벡터들 사이의 시뮬레이터 계산하면 어떤 그 스케일러 플롯이 비슷하냐 다르냐를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수학적으로 평가한 거랑 사람들한테 한 180개의 스케일러 플롯 준 다음에 이 스케일러 플롯과 이 스케일러 플롯이 얼마나 비슷한지 줘가지고 실제 사람들이 퍼시브하는 그 비슷한 시뮬레이터 값을 또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 정답 셋이 있어요. 그거랑 이 스캐너스틱스 9개 매저를 이용해서 9차원 데이터로 스케일러 플롯을 인코딩을 한 다음에 그 스케일러 플롯 사이의 시뮬레이티를 수학적으로 계산한 거랑 그 두 사이의 코릴레이션 180개 값이 쭉 나오겠죠. 프리딕트한 거랑 사람들이 실제로 퍼시브한 거랑 코릴레이션 계산해봤더니 0.21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시도해본 연구가 뭐냐면 지금 AI 모델이 되게 많이 발전이 되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이 AI 모델이
이 피처를 뽑아내게 하면 어떨까 해서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스케일러 플러스 안에 있는 데이터 디멘전의 그 피처들 중에 좀 사람이 인터프리트 할 수 있고 뭔가 프리딕티브한 그런 그 힘도 있는 그런 피처를 뽑아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주목한 그런 테크닉이 이제 이미지 분석할 때 쓰는 디스인탱글이라는 테크닉인데, 그래서 이미지 안에 있는 어떤 그 숨어있는 레이턴트한 그 특징을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을 이용해가지고 그 숨어있는 특징들을 이렇게 잡아내는 그 과정을 디스인탱글링 하는 거예요. 인탱글링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막 보여있는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 안에 어떤 의미 있는 패턴이 있는지 알아내는 그런 의미에서 디스인탱글링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논문에서 손으로 써놓은 디짓을 가지고 디짓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디스인탱글링을 했더니, 예를 들면 왼쪽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한 디멘전, 첫 번째 디멘전에서는 이 숫자들이 이렇게 로테이션 돼가지고 각도가 달라지는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었고, 두 번째 레이턴트 디멘전에서는 이게 스트로크 위트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그런 게 있더라 하는 걸 새로운 숨어있는 디멘전을 찾아내는 거죠.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도한 거는 이 숫자 말고 여기다가 스케일업한 이미지를 주고 디스인테글링을 시켜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스케일업한 이미지 64와 64짜리 되게 줄였어요. 줄인 다음에 얘를 그 피처 벡터로 이렇게 만들어 내보고 싶은데, 스케일러너스티 메저를 써가지고 9차원 벡터로 만들 수 있지만 이 디스인탱글링 하는 그런 모델을 써가지고 다른 거랑 시도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케일러 플러스의 시뮬레리티를 어프락시메이트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피처 벡터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가지고 클러스터링도 할 수도 있고, 비슷한 애들끼리 어떤 게 얼마나 비슷한지 매조도 해볼 수 있고,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주목한 이제 그 머신러닝 테크닉이 그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라는 그런 테크닉인데, 이 테크닉하는 디테일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그래서 이 핵심이 뭐냐 하면 스케일러 플러스 이미지를 주면 이 오토 인코더가 인코딩을 하는데, 인코딩을 해서 이게 차원이 64가 64니까 디멘전이 좀 높죠. 걔를 32차원으로 줄여보자는 거예요. 줄여가지고 얘가 얼마나 여기서 찾아낸 32차원 안에 의미 있는 그 아까 얘기한 프리딕터블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해석 가능한 그런 디멘전이 있을지 한번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얘를 사실은 확률 분포 모델로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샘플링을 해서 Z값 포인트를 하나씩 잡아내는 이런 식인데, 이건 다 디테일은 빼고 그냥 32차원을 줄이겠다. 이게 마지막에 디코더를 통과하게 되면 얘를 리컨스트럭션 해가지고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되겠죠. 저희가 관심 있는 건 이쪽은 아니고 여기 인코딩 부분, 인코딩을 해가지고 그 32초만 줄이는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로스 펑션을 해가지고 앞에 텀은 리컨스트럭션 로스고 뒤에 텀이 이제 디스인탱글링을 얼마나 심하게 할지 그런 거를 넣는 텀인데, 이 두 개를 잘 조합을 해서 베타 값을 적당히 정한 다음에 이제 요 스케일러블 이미지를 만들어서 넣어본 거죠. 그래서 여기 플라트리 피드나 UCI 머신러닝 리파지토리에서 이런 데이터셋을 구한 다음에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렇게 100만 개 정도 되는 스케일러블 이미지를 만들어내가지고 앞에 있는 그 n은 32차원으로 줄여보고 베타 값은 4로 해가지고 이제 오토 인코더를 돌려본 거죠. 돌려가지고 이제 인코더를 넣은 다음에 여기 이제 저 차원 32차원으로 줄인 벡터가 나오겠죠. 나온 거를 첫 번째 차원, 다른 차원은 다 고정시킨 다음에 첫 번째 차원의 값을 쭉 바꿔본 거예요. 바꿔봤더니 이게 그 네거티브 콜레이션부터 시작해서 포지티브 콜레이션까지 잘 찾아내는 디멘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디멘전들을 하나씩 레이턴트 트래버스를 해가지고 이 디멘전이 어떤 피처를 찾아내는지를 한번 본 거죠. 봤더니 첫 번째 디멘션은 저 콜레이션을 찾아냈고, 두 번째는 덴서티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찾아내는 것도 있고, 세 번째, 네 번째는 포지션이 변하는데 저 대각선으로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 거, 다른 방향으로 변하는 걸 찾아냈었고, 그 다음에 베리언스가 크고 작은 것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얼마나 이게 흩어져 있는지, 더 흩어져 있는지, 이 스캐러 리스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게 X, Y 방향으로 각각 얼마나 스퀘어되는지도 찾아내는 이런 어떤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했죠. 되게 단순한 그 AI 모델을 써가지고 그 사람이 찾아내지 못했던 그 스캐거너스틱 메저에는 없었던 그런 레이턴트한 피처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대부분 덴서티 관련된 거나 아니면 오리엔테이션 관련된 거를 요 그 오토인코더가 잘 찾더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고, 아웃라이어를 찾거나 아니면 되게 레귤러한 패턴, 어떤 규칙성 있는 패턴 찾아내 이런 것들은 못했다는 걸 알아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얼마나 잘했는지, 아까 그라운드 추수가 있다고 했죠. 180개의 스케일러 플랫 이미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이 디스턴스를 이미 다 모든 페어에 대해서 계산해 놓은 그 값을 가지고 이 코릴레이션 어나리시스를 한 거죠. 그래서 스캐거너스틱스를 써가지고 9차원으로 뽑은 거랑 우리가 쓴 베타인 코드를 써가지고 뽑아낸 32차원이랑 이 두 개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스캐거너스틱스 9차원이랑 베타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를 써가지고 한 32차원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제 이거를 검증을 해본 거죠. 해봤더니 이제 그 스케일 그 콜레이션 계산해봤더니 스캐거너스틱스로 해봤더니 0.637이 나왔고,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만 해봤을 때는 0.695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두 개 합쳤을 때는 놀랍게도 더 좋은 0.75이 나왔다는 거죠. 이때 이제 원래 앞에 처음에 얘기할 때 0.2 얼마 되게 낮았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높게 나왔냐면, 원래 그 정답셋이 있으니까 정답셋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주 심플한 히든웨어 한 개짜리 뉴럴넷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예측하도록 만드는 모델을 하나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 파이프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해서 이 값을 이렇게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값이 좀 높은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사람이 그 퍼시브한 그런 시뮬레리티 메저 값이랑 이 그 우리가 만들어내놓은 그런 스캐너스틱스랑 베타 인코더를 베타 VA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그 피처를 다 합쳐가지고 그 피처 벡터들 사이에 시뮬레이티를 가지고 계산한 그 시뮬레이티 그 둘 사이에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코릴레이션이 있는 거거든요. 코릴레이션 있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찾아낸 거죠. 혹시 이 논문에 대해서 좀 디테일을 더 알고 싶고 뭐 구현체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제 학생이 만들어 놓은 GitHub 페이지에 가시면 실제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 이제 테크니컬 내용 여기 끝이고요. 뒤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저희 분야에서 되게 핫한 방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AI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해 좀 써보자. 그래서 아까 앞에 얘기한 것처럼 뭐 그런 이미 있는 어떤 숨어있는 데이터 안에 숨어있는 피처들을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찾아내보자 이런 시도들도 있고, 그다음에 좀 더 근본적으로는 유저의 인텐션이라고 프리딕션 해보는 거. 유저가 이런 인터랙션을 하면 이 사람은 여기서 클러스터를 찾고 싶은 거야. 아니면 이런 인터랙션을 하면 이 사람은 여기에서 코릴레이션이 아주 강한 어떤 패턴을 찾고 있는 거야. 하는 그런 어떤 유저 인텐션을 프리딕션하는, 유저의 어떤 그 액션 로그로부터 인텐션을 프리딕션하는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잘 되고 나면 제일 앞에서 말씀드렸던 드랍 메케닉이 하고 싶어 했던 비주얼 인코딩 디자인을 자동화시키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잘 해서 성공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비주얼라이제이션 리서치에서 생각하는 홀리 그레이를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향이 하나 있고요. 다른 방향은 AI 연구 또는 AI의 활용을 위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데이터를 처음에 받았을 때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처음에 이렇게 받으면 그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탐색을 해봐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EDA, Exploratory Data Analysis라고 하는데, 이 EDA를 할 때 아주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게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죠. 시각적인 탐색을 통해서 EDA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모델 개발자들을 위한 툴을 만드는 그런 어떤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서 교수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던 이 XAI 관련해서 특히 비주얼라이제이션 굉장히 복잡한 이 AI 모델, 딥러닝 모델 같은 거에서 뭔가 바이어스가 있다든지 이게 언페어하다든지
뭐 그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 다음 이 모델이 얼마나 로버스트한지 이런 걸 이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고 문제가 어디 있는지 뭐 어떤 원인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그 일반인들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모델 개발자들이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 XAI 쪽 연구에 비주얼라이제이션 연구가 굉장히 많이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쪽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지금 참가하신 분들 얼굴 못 보고 있어가지고 반응을 못 봤네. 네,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네.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사실은 이제 시각적 추론을 돕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의미를 갖다 추론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인공지능이 개입해가지고 그런 탐색을 돕는다는 게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네.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인공학과학기술대학원 이제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과 이용기이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베타 BEA라고는 오토인코더를 쓸 때 그게 인풋 데이터가 반드시 이미지여야 하나요? 예를 들어 저희는 이제 뭐 스택트 오토인코더를 써가지고 차원을 축소하는 어떤 방법을 하기 전에 그 들어가는 인풋 피처에 이제 우리가 모르는 기계만 이해하는 형태로 이제 그러니까 인코딩과 디코딩을 다 같이 해서 그리고 피처를 일종의 리엔지니어링 방법을 좀 적용해서 뭘 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이제 분류의 문제인데 그런 경우에 인풋 팩터가 반드시 그 어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 뉴메리컬한 형태로 주어진 이런 것도 그 적용이 가능한가요? 이걸 통해서? 지금 현재 막 쓰이고 있는 대부분의 뭐 CNN 모델이라든지 뭐 알려져 있는 유명한 모델들 있죠. 그 모델들이 원래 처음에 이제 이미지 그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이런 용도로 이제 그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이미지로 들어왔을 때 가장 잘 적용이 되는 건 맞는데 보통 그 이미지 자체도 보면 픽셀이 값이 있는 그런 누메리컬 값이기 때문에 그 저희가 실제로 집어넣을 때는 이미지를 집어넣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 픽셀의 값을 이렇게 벡터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매트릭스 형식으로 만들어서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게 이미지가 아니어도 말씀하신 그 숫자로 되어 있는 그런 그 숫자 값이라고 해도 그거를 매트릭스 형태나 벡터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죠. 그렇게 많이들 하죠. 제가 들으면서 그 생겼던 질문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데이터가 어떤 whatever 데이터인지 그걸 갖다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미지로 먼저 뭐 다양한 형태의 다차원 데이터를 이제 플롯하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변환을 하고 그것을 인풋 데이터로 뭐 그 베타 VA건 뭐 다른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넣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꼭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미지 자체도 픽셀 하나하나를 디멘전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 디멘전한 데이터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하이 디멘전al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 교수님이 뭐 컬렉트 해놓으신 어떤 데이터, 다른 종류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그걸 꼭 이미지 형식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걔를 집어넣고 이러실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하진 않아도 되는 거군요. 네. 네.